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몇 주 동안 진행될 차이를 만드는 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수업 시간에 할 활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친 모의고사 성적은 여러분들 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적을 판단할 때 100분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성적이 나오죠. 그래서 100분위는 기본적으로 내 뒤에 몇 퍼센트가 있는가가 100분위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의 100분위가 80이다라는 말은 이번에 모의고사를 같이 친 국어 응시자 전체 중에서 나보다 점수가 낮은 친구들의 비율이 80%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상위 20% 이내의 성적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00분위는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 100분위를 가지고 내가 앞에서 몇 퍼센트를 받았는가를 가지고 등급을 주는 것이 현재 내신 시스템과 수능 모의고사 시스템, 수능 시스템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1학년, 2학년은 내신은 5칸으로 나누어서 등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커트라인을 잘라서 지금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요. 각각 몇 퍼센트, 몇 백분위가 몇 등급을 받는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응시자 중에 상위 4%, 2등급은 5에서 1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몇 점을 맞느냐가 중요한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몇 점을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10점을 받더라도 내가 가장 잘 쳤으면 나는 100분이 100을 받고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 중에서 상대적인 위치가 내신 등급이고 전국의 동갑내기 친구들 중에서 나의 위치가 모의고사, 재수생을 포함한 수험생 중 위치가 수능 등급이 됩니다. 물론 영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도 절대평가로 출제되기 때문에 영어 등급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5등급을 이렇게 10%, 34%, 66%까지 90%, 100% 이렇게 내신 9등급제일 때 그러니까 9등급제일 때 4%가 2.5배 늘어나서 10%까지 이렇게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학년, 2학년들 별도로 2028 대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의고사 등급도 내가 조금 어려웠는데 수능 시험은 내가 평소보다 더 못 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모의고사를 같이 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 그 친구들 중에서 나의 상대적인 위치가 10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은 대학에 안 가는 친구들, 그다음에 전문대를 가는 친구들, 수능 최저가 필요 없는 대학에 가는 친구들이 시험을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상대평가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실제 수능 시험은 재학생 숫자보다 적은 재학생 수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재학생이 37만 정도였는데 수능 시험에 응시한 재학생은 33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오죠? 네, 뉴스에 나온 N수생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평소보다 잘하는 애들은 늘어나고 못하는 애들이 줄어들었을 때 나의 상대적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진학사 자료 기준입니다. 평소보다 3월 모의고사보다 수능 시험에서 등급을 하나라도 더 잘 받은 친구들은 8%입니다. 8%. 그러니까 그 수능 시험을 유독 망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실력을 발휘했는데 여러분 평소에 실력을 발휘했지만 나보다 잘한 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고 백분위가 낮아지는 것이 수능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쳤기 때문에 지금 3학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내가 이 정도의 백분위를 받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정시로 대학에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을까를 선생님이 올해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 대학 어디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서울대, 연세대, 고대 정도 가려고 하면 평균 백분위가 90 초중반이 이제 넘어야 되니까 평균적으로 1등급을 거의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성균관대 93, 서강대, 한양대가 90대, 그 다음에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외대급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외대 용인 캠퍼스는 조금 낮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 동국대 등의 대학들도 80 후반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균 모의고사 등급으로 2등급을 다 받아야 여기를 지원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이제 국숭세단 광명상가 같은 경우에도 80선에서 만들어지고 경북대학교가 지금 한 높은과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숙대선에서 한 요 정도까지 80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북대를 정시 모집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평균 100분위가 80 중반 정도가 조금 수능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80 중반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정시라고 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정시로 먼저 시작한 이유는 내가 어쨌든 원하는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과 불리한 전형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시는 이 정도 선에서 만들어지니까 내가 이 정도 선으로 갈 수가 없다고 하면 그 대학을 못 갑니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전형으로 갈 수 있죠? 바로 수시 모집이라고 하는 전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누적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답수 이번 모의고사 전체에서 틀린 오답수가 이렇게 돼 있고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건대, 동대, 홍대 이렇게 했을 때 틀린 숫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나의 정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정시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로 갈 수 있으면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럼 나한테 더 유리한 방법이 수능은 아니구나. 수능을 활용하되 꼭 수능으로 재수생이랑 싸워가지고 1대1로 싸워가지고 지원하는 전형이 꼭 유리하진 않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판단을 통해서 이런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한 전형을 설계하시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적은 나보다 못한 애들이 많아야 된다. 1등급 가지고 서울에 갈 애들 어떨까요? 볼게요.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 49만, 50만 정도가 쳤는데 재학생은 33만, 재수생은 16만이 쳤습니다. 자, 그런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의대 이야기는 왜 자꾸 꺼내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시에 의대에 합격한 애들 중에서 재수생 비율을 보니까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의대에 간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걔들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역 고3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20명이 채 손을 들지 않는다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지역 의사제 때문에 N수생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대학에 가는 데는 세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과 생활기록부. 수능 성적만 가지고 대학에 가는 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내신이라는 지표를 활용하든지 또는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지표를 이렇게 세 개 중에 몇 개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갈 것인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 정시가 있습니다. 정시 이야기는 선생님이 방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되면 가면 됩니다. 자, 그거 외에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 중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내신 성적은 1등급 많던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수능 최저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고3도, 고2도, 고1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기반으로 해서 밑에 지지층을 안전하게 깔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을 안 보는 전형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신 성적도 보지만 생활기록부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여러분들의 진로 역량 같은 것들을 따져보고 그리고 수능 최저 일부 대학이 있다. 올해까지는 일부 대학이 보지만 올해도 물론 수능 최저가 들어오는 종합전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 내신에 맞춰서 교과전형을 지원하고 생활기록부를 잘 만들어서 내 내신보다 높은 대학에 가는 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 논술 전형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을 수시 모집에서는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선생님 논술 전형 있잖아요. 논술 전형은 안 되나요? 논술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선생님이 건국대나 뭐 중앙대나 시립대나 이런 입학사정관들을 5월달에 만납니다. 만나보면 입학사정관들이 논술 이야기를 많이 안 해줍니다. 왜 많이 안 해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2024학년도 기준으로 경상북도 전체에서 포항제철고, 김천고등학교, 외고, 과고 이런 학생들 모두 합쳐가지고 건국대학교의 논술을 지원한 학생 388명 중에 합격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올해만 건국대만 이렇게 어렵겠지 아닙니다. 서울시립대는 그때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논술을 많이 생각하고 논술의 늪에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건 선생님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술 전형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약대 5명 모집 지원 작년에 논술로 3,500명이 지원했어요. 그럼 경쟁률이 700대 1입니다. 700대 1. 그죠? 가천대 의대 577대 1. 문과도 높은 경우에 321대 1. 자, 이거 국민대가 여기 1등이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대는
선생님은 약술형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작년부터 도입을 했거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논술을 친다고 하면 약술형 논술, 즉 부산대와 경북대 그리고 작년부터 국민대가 치르고 있는 이 약술형 논술이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어랑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의 대학들을 보시면 대부분 일반 논술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술 전형은 사실 작년에 논술 전형에 접수한 친구들이 55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원서비의 평균가로 계산했을 때 대학들이 1년에 390억씩 돈을 버는 전략적인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선생님이 논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못하기도 하지만 논술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인문 논술입니다. 윗글 1에서 5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6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4의 문제 해결 방안을 700자 내외로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글로 적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과 데이터 또는 글을 보고 그 글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서 답을 추론해가지고 넣는 겁니다. 결국에 국어 논술은 국어 비문학 지문을 잘 읽는 학생, 바꿔 말해서 국어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합격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수리 논술은 수학 문제 4점짜리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논술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내신 성적도 안 돼, 내가 수능도 안 돼, 내가 생활기록부도 안 만들었어. 그래서 논술의 막무가내로 논술 시험은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정도가 마지막입니다. 그 밑에 대학들은 논술 전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논술 전형은 내신도 상관없고 좋은 대학에서 주로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신도 하기 싫어. 생활기록부도 없어. 그런 친구들이 논술 전형에 엄청나게 몰리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55만 개의 지원 사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술이 되는 친구들은 논술을 써야 되겠지만 논술 전형은 우리가 내가 실제로 그 논술 전형을 지원해야 될 타겟군인가를 먼저 판단한 뒤에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학 가는 모든 방법 네 가지 중에서 논술과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 볼 건데요. 자, 먼저 대학에서 평가하는 나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항목들입니다. 자, 출결 특기 상황, 물론 민정 결석이나 지각 있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학교 폭력 조치 사항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그리고 봉사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율활동은 담임, 진로도 담임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는 동아리 담당 교사가 쓰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쓰느냐? 자율활동과 진로활동과 동아리활동은 각각 1년에 500자입니다. 지금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활동이 700자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나이스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진로활동도 올해부터 500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영역을 우리가 좀 시스템으로 전공 적합성에 맞게 한번 쓰는 활동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선생님이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모든 자율활동, 학급 실장부터 해가지고 그 교내 여러 곳에 붙어 있는 활동들 있죠. 예를 들면 뭐 R&E 활동도 쓸 수가 있겠고, 또 뭐 단어 외우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국제 교류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다 자율활동에 녹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활동 우리가 함께 쓰기로 했고,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담당 교사가 씁니다. 자, 그럼 이것만 중요하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 아니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니까 당연히 성적이 여기에 들어가고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각 과목 선생님이 한 학기당 700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활기록부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요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있잖아요. 요거는 3학년만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1학년, 2학년은 여기 쓸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은 대학에는 미반영 되지만 독서를 안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진로 활동에서 높은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독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조금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작성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활기록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써야 되는데 어떤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 가지 역량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학업 성적이 되겠죠. 성적이 좋아야지 상대적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의 발전 정도 등을 평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다음 두 번째로 평가하는 것이 학업 태도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개선이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세 번째가 탐구 능력입니다. 탐구 능력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어떤 주제를 제시받았을 때 그것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학생인가를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대학들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이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성적이 유독 좋은가 아니면 유독 떨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선택하라고 한 과목을 제대로 선택해서 이수했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목을 매는 영역이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착각하는 게 생활기록부를 어디 가서 컨설팅 받고 와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된 어려운 말을 실컷 써놓으면은 뭔가 대학에서 멋있는데 하고 뽑아줄 거라고 착각하는 영역이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요 영역은 이쪽과 이쪽.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쪽 관련된 소재로 아무리 멋있는 말을 써가지고 생활기록부를 썼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대학에서 중요한 과목에 대한 이해나 그 과목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변변치 않으면 좋게 평가받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영역은 공동체 영향입니다. 협업과 소통,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근데 이 영역은 사실은 대학에서 모집하는 학과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학과라든지 교대라든지 사대라든지 뭐 군인 관련 학과라든지 체대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조금 공대 이런 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급 실장이나 동아리장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 요것과 관련된 내용이 잘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역량을 생활기록부에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학업, 진로, 공동체. 이걸 어디에서 녹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행동특성 종합의견입니다. 자율활동은 우리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활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선생님들께서 잘 쓰시겠죠. 행동특성은 담임 선생님 쓰시겠고 문제는 이제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선생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진로활동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텐데 그 활동들도 다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쓰기 위해서 이쪽과 관련된 영역을 지금부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의 생활기록부 기록이 유의미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브룸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지식의 위계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지식은 낮은 수준의 지식,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바로 높은 수준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이해했다 정도의 수준은 굉장히 낮은 지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그것을 이해했다. 이거는 굉장히 지적 활동이 낮은 거예요. 학업 영향이 좋게 평가될 수가 없어요. 높은 수준은 어떤 건가요? 자, 낮은 수준은 어떤 거? 배우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준의 낮은 수준의 학업 역량. 대학에서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거는 학생이 이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애가 이 수업을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암기했다.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 친구가 진짜 학업 역량이 있는 친구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대학은 높은 수준에 있는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활기록부에 이런 서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적용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보를 기존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의 학업 역량은 바로 이런 내용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생활기록부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소재를 접근해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식의 고차원적인 활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우리 학교 벽에 붙어 있는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중앙현관에 붙어 있는 활동들을 보면서 그냥 가상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교내 교직편집위원으로 우리 지금 이거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교육 파트 영역을 담당해서 1년간 N개의 글을 교재에 작성했다. 특히 돌봄교육 관련 이슈에 대해 심층 기사를 N편의 시리즈로 작성해서 보육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칼럼을 썼다. 그래서 저출산과 국가돌봄 시스템의 상관관계를 국가별로 비교했다. 비교했다는 건 어떤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각 자료로 제시했고 국제교류 학생들 등의 인터뷰를 따가지고 적극적으로 태도가 돋보이죠.
돌봄 교육의 순기능과 개선점 등을 정리했다. 어떤 정보를 정리했다라는 것은 이 친구가 그것을 외우고 기억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지식 활용 능력입니다. 에디터 노트에서 국가가 아이를 책임지는 것은 당면한 문제이지만 가정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 전반의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어떤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생활기록부가 사회문제 탐구 과목으로 확장돼가지고 불평등 지수와 같은 것을 연계시킨다면 이 친구가 사회과학 계열에 갔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학교에서 영어과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어 단어 외우기. 자, 3,000개 어휘 습득했다. 이거는 좋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3,000개의 어휘를 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이 과정에서 얘가 이 정도 습득률을 보였고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얘가 여기서 어휘가 되게 중요하구나를 깨달아가지고 5,000개의 어휘 도전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 운영했다. 그럼 이 친구 학업에서 적극성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실제로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이 많이 올라갔다면 이 친구는 자기가 지금 비록 영어 성적이 낮더라도 앞으로 영어 성적을 개선할 수 있을 여지가 높은 발전 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비단 그 국어, 영어, 수학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육도 중요합니다. 볼게요. 사회체육학과라든지 체육교육과를 가는 학생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의 체육부장으로 2회 교내 마라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코스 선정부터 안전계, 디지털 인증 방식을 고안해서 기획했고 특히 활동 프로그램 기획서를 짤 때 실제 국제 규격의 마라톤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동선 확보, 장애물 제거, 바닥에 길 안내 표시, 스티커 마킹 등을 했다. 교내 스포츠 리그에서 최고 심판관으로 교내 국내 축구리그 VAR 시스템을 도입해서 경기 중 갈등을 예방하는 모습이나 심판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모습에서 학생의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를 애정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럼 이런 친구가 체육교육과에 합격하지 않겠어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뭐 방송통신고등학교 도우미 같은 것을 하면서 뭐 이런 내용을 쓴다든지 또는 내가 물리랑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생인데 이런 내용을 이 친구는 실제로 그 3등급 정도의 성적으로 국민대 자동차공학과에 합격한 친구의 생활기록부입니다. 물리가 중요한 학교인데 한번 여러분들 시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의 물리 과목에 대한 이해도, 수학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기록부를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넣기, 이런 생활기록부의 컨텐츠를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 넣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클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